안녕하세요. 유튜브 채널 미국 주식 이슈워치입니다. 오늘 저희가 깊이 살펴볼 기업은 에너지 거인, 바로 쉐브론입니다. 티커는 CVX죠. 네, 오늘은 저희가 조사한 여러 자료들을 바탕으로 해서요. 쉐브론의 어떤 큰 그림, 그러니까 핵심 비전이나 전략 같은 것들, 그리고 최근 실적은 어땠는지, 또 많은 분들이 주목하시는 헤스 인수권은 어떻게 되어가는지 이런 부분들을 좀 자세히 들여다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장기적인 관점에서 봤을 때 쉐브론에게 어떤 기회가 있을지, 또 반대로 어떤 위험 요인들을 안고 가야 하는지 이런 것들까지 아주 꼼꼼하게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쉐브론을 이렇게 쭉 보면요. 전통적인 에너지 기업이죠. 그런데 특히 두 가지 키워드가 눈에 띄는 것 같아요. 자본 효율성 극대화, 그리고 아주 적극적인 주주 환원. 이 두 가지 축이 굉장히 중요해 보이거든요. 그리고 최근에 발표된 헤스 인수는 이런 쉐브론의 어떤 방향성, 전략을 더 강화시키는 그런 중요한 전환점이 될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이런 쉐브론의 전략들이 실제 성과, 그러니까 숫자로 어떻게 나타나고 있는지, 그리고 이게 투자 관점에서 봤을 때 어떤 긍정적인 의미를 가질 수 있는지 이런 부분들을 좀 중점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네, 물론 긍정적인 측면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우리가 좀 생각해봐야 할 부분들도 분명히 있어요. 예를 들면 에너지 기업이라면 피할 수 없는 그런 유가 변동성 리스크가 있겠죠. 이게 가장 본질적인 리스크고요. 그리고 또 하나, 시대적인 흐름인데 바로 에너지 전환이라는 거대한 파도가 밀려오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흐름 속에서 쉐브론이 앞으로 어떤 숙제들을 풀어나가야 할지 이것도 만만치 않은 과제입니다. 특히 지금 많은 기대를 모으고 있는 그 헤스 인수권만 해도 이게 반드시 장밋빛 미래, 성공적인 결과만을 가져올 것이다, 이렇게 단정하기는 아직 좀 이르지 않나 싶어요. 그래서 저는 이런 잠재적인 위험 요인들, 그리고 우리가 좀 더 신중하게 생각해 봐야 할 그런 우려사항들을 중심으로 해서요. 조금 더 비판적인 시각에서 이야기를 풀어보려고 합니다. 그래야 청취자분들께서 양쪽의 이야기를 다 듣고 균열 잡힌 판단을 내리시는 데 도움이 될 것 같아서요. 좋습니다. 아주 좋은 접근 방식인 것 같습니다. 그럼 먼저 쉐브론이 그리고 있는 큰 그림, 그러니까 그들의 비전과 목표로 하는 시장부터 자세히 한번 들여다볼까요? 여러 자료들에서 공통적으로 강조하는 걸 보면요. 쉐브론의 핵심 목표는 이거더라고요. 어떤 경영 환경에 닥치더라도 업계 최고 수준의 성과를 내고 무엇보다 주주 가치를 최우선으로 한다, 이겁니다. 그리고 이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크게 두 가지 방향으로 나아가는 것 같아요. 하나는 아주 강력하고 효율적인 전통 에너지 사업 운용, 이건 당연한 거고요. 또 다른 하나는 선택적이고 전략적인 저탄소 분야 투자, 이 두 가지를 동시에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서 잠깐 언급했지만 헤스 인수는 이 첫 번째 방향, 그러니까 전통 에너지 사업의 경쟁력을 한 단계 더 끌어올리려는 아주 핵심적인 움직임으로 해석할 수 있겠죠? 네, 거기서 그 선택적이고 전략적인 저탄소 투자라는 표현이 저는 좀 눈에 띄더라고요. 관련 자료들을 이렇게 쭉 살펴보면 쉐브론의 저탄소 분야 투자는 예를 들어 유럽의 쉔이나 BP 같은 경쟁사들에 비하면 규모가 아직은 좀 작다는 평가가 많아요. 그리고 투자 분야도 좀 제한적인 것 같습니다. 주로 탄소 포집 활용 저장 기술, 우리가 CCUS라고 부르는 거죠. 이 CCUS나 아니면 바이오 연료 같은 특정 분야에 좀 집중하는 경향이 있다는 분석들이 나옵니다. 이게 단기적으로 봤을 때는 비용 효율성을 높이는 좀 영리한 접근이라고 볼 수도 있겠죠. 하지만 만약에요, 에너지 전환 속도가 우리가 예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빨라진다거나 혹은 관련 규제가 갑자기 급격하게 강화될 경우에는 오히려 이런 접근이 시장 변화에 좀 뒤처지는 리스크가 될 수도 있다, 이런 지적들이 있습니다. 결국은 미래 에너지 전환의 속도나 방향에 대한 전망이 기업마다 다르고 또 분석가들마다 다 다르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평가는 좀 엇갈릴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네, 그 저탄소 투자 규모나 방향성에 대한 논의는 잠시 후에 다시 좀 더 자세히 해보기로 하고요. 우선 쉐브론이 제시하는 구체적인 목표치를 보면 이 전통 에너지 사업에 대한 강한 자신감이 느껴집니다. 제가 본 한 자료에 따르면요. 2027년까지 헤스 인수를 성공적으로 마무리 짓고 하루 평균 총 생산량을 무려 400만 석유 환산 배럴 MBOE 이상으로 늘리겠다는 상당히 야심찬 계획을 세웠더라고요.
그리고 특히 쉐브론에게 가장 중요한 생산기지라고 할 수 있는 미국 퍼미아 분지. 여기서는 업계 최고의 투자자본 수익률 ROI 1위 자리를 계속 지키겠다. 이런 목표도 함께 제시했습니다. 이게 그냥 단순히 생산량만 늘리겠다는 게 아니고요. 경쟁사들보다 훨씬 낮은 손익분기점 유가, 대략 배럴당 한 40달러에서 50달러 수준에서도 수익을 낼 수 있는 구조를 유지하면서 수익성을 극대화하겠다는 그런 강한 의지가 담겨 있는 거죠. 그리고 이번 헤스 인수를 통해서 확보하게 될 그 가이아나 유전 있지 않습니까? 이 가이아나 자산이 앞으로 이런 저비용 고효율 구조를 더욱 단단하게 만드는데 아주 핵심적인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하루 400만 배럴이라는 생산 목표. 이건 확실히 인상적인 숫자입니다. 쉐브론이라는 기업의 운영 능력이나 자산 규모를 정말 잘 보여주는 목표치죠. 하지만 우리가 냉정하게 봐야 할 것은 이 목표를 달성하고 또 그로 인해서 실제 얼마만큼의 수익을 거둘지는 결국 누구도 통제할 수 없는 변수, 바로 국제 유가에 크게 좌우될 수밖에 없다는 점입니다. 이건 뭐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죠. 아무리 생산 비용을 낮추고 운영 효율성을 높인다고 해도요. 만약에 유가가 예상보다 훨씬 낮은 수준에서 장기간 머무르게 된다면 그 400만 배럴이라는 목표 달성의 의미가 상당히 퇴색될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아까 잠깐 언급했던 저탄소 부문 목표를 다시 한번 좀 들여다보면요. 2028년까지 총 100억 달러를 투자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했는데요. 이게 뭐 절대적인 금액으로는 커 보일 수 있지만 쉐브론의 연간 총 자본 지출, 캐백수 규모, 예를 들어 한 분석 자료에서 언급된 걸 보면 연간 약 150억 달러 정도 되거든요. 이 규모와 비교하면 여전히 상대적으로는 좀 작은 비중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CCUS나 수소, 바이오 연료 같은 이런 특정 기술에 집중하는 이른바 선택적 접근 방식이 앞으로 더욱더 다양해지고 또 우리가 예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빠르게 변화할 수도 있는 미래 에너지 시장의 모든 가능성에 과연 충분히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최선의 전략인가? 여기에 대해서는 여전히 좀 물음표가 남는다고 생각합니다. 네, 자본 효율성 얘기를 조금 더 깊이 들어가 보죠. 쉐브론의 접근 방식을 우리가 흔히 아는 일반 기업의 LTV, CAC 개념에 한번 비유해서 생각해 보면 재미있을 것 같아요. 여기서 LTV, 라이프타임 밸류는 뭐 쉐브론이 확보한 원유나 가스 자산에서 앞으로 장기간에 걸쳐서 창출될 수 있는 현금 흐름의 총 가치라고 볼 수 있겠고요. CAC, 커스터머 애퀴지션 코스트는 새로운 매장량을 확보하기 위해서 들어가는 탐사 및 개발 비용,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볼 수 있겠죠. 자료들을 쭉 보면요. 쉐브론은 과거처럼 무조건적으로 생산량만 늘리는 성장 추구에서 좀 벗어나서 수익성이 확실하게 검증된 핵심 자산, 예를 들면 앞서 말한 퍼미안 분지 같은 곳이죠. 이런 곳에 투자를 집중하고 반면에 상대적으로 효율이 떨어지는 비핵심 자산들은 과감하게 매각하는 전략을 써왔습니다. 그러면서 전사적인 탐사 및 개발 비용, 즉 일종의 CAC를 낮추는 데 굉장히 주력해 왔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이번 헤스의 인수는 바로 이런 전략의 연장선상에서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불확실성이 큰 신규 탐사에 막대한 비용과 시간을 들이는 대신에 이미 그 가치가 확실하게 검증된 최고 품질의 자산, 대표적으로 가이아나 유전 같은 거죠. 이런 자산을 통째로 인수함으로써 미래의 탐사 비용, CAC를 절감하고 동시에 아주 확실한 장기 현금 흐름, LTV를 확보하려는 그런 의도로 해석됩니다.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이를 통해서 업계 최고 수준의 투자 자본 수익률 ROIC를 달성하겠다는 목표를 가지고 있는 거죠. 여기에 더해서 쉐브론이 꾸준히 유지해온 낮은 부채 비율 같은 아주 보수적인 재무 정책 역시 예를 들어 유가가 급락하는 그런 어려운 시기에도 투자 대비 수익성을 안정적으로 유지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ROIC 목표 달성이 중요하다는 점에는 당연히 동의합니다. 그게 결국 기업 가치를 높이는 길이니까요. 하지만 실제 그 목표를 달성할 수 있을지 여부는 여전히 두 가지 큰 변수에 달려 있다고 봐야 합니다. 첫째는 역시 예측 불가능한 유가 수준이고요. 둘째는 헤스 인수 후에 기대하는 시너지 효과가 과연 얼마나 빠르고 효과적으로 나타나느냐 하는 점입니다. 특히 헤스 인수는요, 단기적으로 보면 어마어마한 인수 비용 부담을 가져옵니다. 수백억 달러 규모죠. 그리고 두 거대 기업을 하나로 합치는 과정에서 예상치 못했던 운영상의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고 혹은 통합 관련 비용이 생각보다 더 많이 들어갈 수도 있습니다. 만약 이런 일이 벌어진다면 오히려 CAC, 그러니까 자산을 확보하는 데 드는 비용이 더 높아지는 결과로 이어질 수도 있다는 거죠. 그리고 또 한 가지, 원유나 천연가스는 우리가 마트에서 사는 일반 소비재와는 좀 다르지 않습니까? 그래서 고객 생애 가치,
LTV라든지 고객 획득 비용, CAC 같은 개념을 직접적으로 적용하기에는 다소 무리가 있다는 점도 우리가 인지하고 있어야 합니다. 결국 쉐브론의 자본 효율성이라는 것은 뭐 복잡하게 생각할 것 없이 국제 유가 대비 얼마만큼의 이익률, 즉 마진을 남기고 또 확보한 자산들을 얼마나 효율적으로 운영해서 실제 현금 흐름을 만들어내느냐, 바로 이 능력의 문제로 귀결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군요. 그럼 이제 시장에서 쉐브론이 왜 동종업계의 다른 경쟁 기업들, 예를 들어 엑손모빌이나 다른 메이저 기업들에 비해서 좀 더 높은 가치 평가, 그러니까 밸류에이션 프리미엄을 받고 있는지 그 이유를 한번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여러 분석 자료들에서 몇 가지 중요한 근거들을 제시하고 있는데요. 첫 번째 이유는 아주 명확하고 강력합니다. 바로 38년 동안 단 한 번도 거르지 않고 배당금을 인상해온 이른바 배당 귀족 디비덴드 아리스토크라트라는 정말 독보적인 기록 때문입니다. 아시다시피 에너지 산업이라는 게 경기에 따라서 실적이 엄청나게 변동하는 굉장히 변동성이 큰 섹터 아닙니까? 그런데 이렇게는 오랜 기간 동안 그것도 어려운 시기들을 다 겪어내면서 꾸준히 배당을 늘려왔다면 이 사실 자체가 투자자들에게는 엄청난 신뢰를 주는 거죠. 그러니까 쉐보론은 그냥 단순한 경기 순환적인 에너지 주식이 아니라 마치 우리가 필수적으로 사용하는 수도나 전기 같은 필수 인프라 자산처럼 장기적으로 아주 안정적인 현금 흐름을 제공해 줄 것이라는 그런 믿음을 준다는 겁니다. 이것이 상당한 밸류에이션 프리미엄을 정당화하는 가장 큰 요인 중 하나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38년 연속 배당 증액. 이건 정말 대단한 기록이죠. 쉐브론이라는 기업의 재무관리 능력이나 운영 안정성을 보여주는 아주 강력한 증거라고 생각합니다. 그 누구도 부인하기 어려울 겁니다. 하지만 투자자 입장에서는 과거의 영광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질문은 이거겠죠. 과연 이 영광이 미래에도 계속될 수 있을 것인가 하는 점입니다. 제가 본 한 분석 자료의 시나리오 분석 부분을 보면요. 만약에 유가가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크게 하락한다거나 혹은 이번 헤스 인수 같은 아주 큰 규모의 투자에서 예상치 못했던 문제가 발생해서 잉여 현금 흐름, FCF가 갑자기 급격하게 줄어드는 상황이 온다면, 예를 들어서 그 자료에서는 과도한 자본 지출로 인해서 FCF가 10%에서 15%까지 감소할 수 있다는 가능성도 언급했더라고요. 그렇게 된다면 배당 정책이 흔들릴 위험은 언제든지 존재한다고 봐야 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유가 변동성이 앞으로 더 커질 경우에요. 시장은 미래 이익에 대한 불확실성이 높아졌다고 판단해서 주가 수익 비율, 즉 PE 배수를 더 낮게 적용하는 경향을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 분석에서는 유가 변동성과 PE 배수 간에는 음의 상관관계가 있을 수 있다고 가정하더군요. 그러니까 결국 이 배당 안정성에 대한 투자자들의 기대가 조금이라도 약화된다면 지금 받고 있는 밸류에이션 프리미엄 역시 함께 축소될 수 있다는 의미가 되는 거죠. 과거 기록이 미래를 보정해 주지는 못하니까요. 네, 충분히 고려해야 할 지점인 것 같습니다. 그럼 두 번째 프리미엄의 근거로 넘어가 보죠. 바로 헤스 인수를 통해서 쉐브론의 전체적인 자산 포트폴리오의 질이 크게 향상될 것이라는 기대감입니다. 여러 분석에서 공통적으로 강조하는 부분인데요. 특히 헤스가 보유한 가야나의 스타브로액 광구는요. 아주 낮은 비용으로 엄청난 양의 원유를 생산할 수 있고 또 그 생산 기간도 앞으로 수십 년간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는 그야말로 초우량 핵심 자산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쉐브론이 이 자산을 확보하게 된다는 것은 앞으로 수십 년 동안 경쟁사들이 쉽게 따라올 수 없는 강력한 경쟁 우위, 즉 워렌 버핏이 말하는 경제적 해자, 모트를 구축하는 것과 같다고 시장은 평가하는 겁니다. 그래서 시장은 이렇게 미래에 추가적으로 창출될 것으로 기대되는 증분 잉여 현금 흐름, 인크리멘탈 FCF의 가치를 현재 쉐브론의 밸류에이션에 미리 당겨와서 반영하고 있다는 거죠. 이것이 단기적으로 인수비용 부담이 크다거나 통합 과정에서 생길 수 있는 여러 리스크에 대한 우려를 넘어서는 장기적인 가치 상승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분석입니다. 네, 헤스 인수가 장기적으로 쉐브론의 경쟁력을 강화할 잠재력이 크다는 점은 저도 부인하기 어렵습니다. 특히 말씀하신 가이아나 자산은 정말 매력적인 자산이죠. 탐사 성공률도 높고 생산 단가도 낮다고 하니까요. 하지만 우리가 현실적인 걸림돌 몇 가지를 간과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일부 자료에서도 지적하고 있듯이 이 헤스 인수는 아직 완전히 마무리된 것이 아닙니다. 경쟁사인 엑손모빌과의 법적 중재 리스크가 아직 남아있거든요. 이 우선매 주권 관련 분쟁이 어떻게 결론 날지 아직 모릅니다. 만약 최악의 경우 쉐보론이 가이아나 자산에 대한 권리를 확보하지 못하게 된다면 인수계획 전체에 큰 차질이 생길 가능성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설령 인수가 법적으로 문제없이 성공적으로 마무리된다 하더라도요. 쉐보론과 헤스라는 두 거대 기업에 서로 다른 조직 문화와 운영 시스템을 하나로 통합하는 과정이 생각처럼 쉽지만은 않을 수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예상보다 시너지 효과가 늦게 나타난다거나 혹은 통합 관련 비용이 애초에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커질 가능성도 충분히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러한 단기적인 인수 비용 부담이나 통합 과정의 불확실성이 오히려 당분간은 쉐보론의 밸류에이션에 긍정적인 요인보다는 부담 요인으로 작용할 수도 있다고 봅니다. 아직은 좀 지켜봐야 하는 거죠. 네, 중재 리스크는 확실히 중요한 변수네요. 그럼 마지막 세 번째 프리미엄 근거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바로 쉐브론의 아주 견고한 재무 관리 능력과 리스크 통제 능력입니다. 관련 자료들을 이렇게 살펴보면요. 쉐브론은 전 세계 대형 에너지 기업들 중에서도 꾸준히 가장 낮은 수준의 부채 비율을 유지해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신용 등급도 매우 우수한 수준을 계속 지키고 있고요.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예를 들어 유가가 갑자기 급락하는 그런 어려운 시기가 닥쳐도 재무적으로 큰 충격을 받지 않고 충분히 흡수하면서 안정성을 유지할 수 있는 아주 중요한 버팀목이 된다는 겁니다. 재무적인 체력이 튼튼하다는 거죠. 또한 앞서 잠깐 언급했던 선택적 저탄소 투자는 어떻게 보면 에너지 전환이라는 거대한 시대적 흐름에 무리하게 휩쓸려서 과도한 투자를 하기보다는 철저하게 비용 효율성을 따져가면서 관련 리스크를 아주 신중하게 관리하고 있다는 그런 인상을 시장에 줍니다. 이렇게 건전한 재무 상태와 신중한 리스크 관리 능력, 이것은 변동성이 매우 큰 에너지 섹터 내에서는 쉐브론에게 일종의 희소 가치를 부여하는 것이고요. 이것이 높은 밸류에이션을 뒷받침하는 또 다른 중요한 이유가 된다는 분석입니다. 맞습니다. 보수적인 재무 관리는 위기 상황에서 분명히 큰 강점이죠. 재무적으로 안정적이라는 건 투자자들에게 안심을 주니까요. 하지만 동전에는 항상 양면이 있듯이 이게 지나치게 보수적인 접근으로 이어지면 때로는 성장의 기회를 놓치게 만들 수도 있다는 단점도 있습니다. 특히 저탄소 투자에 대한 선택적이고 어떻게 보면 좀 소극적이라고 할 수 있는 접근 방식은 일부에서 우려하는 것처럼 앞으로 더욱 강화될 것으로 예상되는 환경 규제나 혹은 예상보다 훨씬 빠른 속도로 발전하는 관련 기술 변화에 뒤처지는 결과를 낳을 수도 있다는 리스크가 분명히 존재합니다. 또한 아무리 재무적으로 보수적인 기업이라고 해도요. 이번 헤스 인수와 같은 정말 수백억 달러 규모의 초대형 M&A 과정에서는 예상치 못했던 비용이 추가로 발생하거나 혹은 투자 지출, 즉 자본 지출, 캐펙스를 제대로 통제하지 못할 위험도 있습니다. 제가 본 한 시나리오 분석에서는요. 만약 연간 캐펙스가 원래 예상했던 것보다 13% 이상 초과 지출될 경우 이는 잉여 현금 흐름, FCC의 급격한 감소로 이어질 수 있고 결과적으로 적정 주가에 약 15에서 20% 정도의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도 있다고 경고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보수적인 재무정책이라는 것 자체가 모든 리스크를 다 막아주는 만능 열쇠는 아니라는 점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 같습니다. 네, 양면성을 고려해야 한다는 말씀이시군요. 그럼 이러한 다양한 프리미엄 요인들, 그러니까 38년 배당 귀족, 헤스 인수를 통한 성장성 확보, 그리고 견고한 재무 관리 능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요. 한 분석에서는 쉐브론의 목표 밸류에이션 배수로 P 13배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는 경쟁사들의 평균 P 배수가 보통 10배에서 12배 수준인 것과 비교하면 확실히 높은 수준인데요. 이 분석에서는 쉐브론이 쌓아온 신뢰와 안정성, 그리고 헤스 인수를 통해 기대되는 장기적인 성장 잠재력을 감안할 때 이 정도 프리미엄은 충분히 합리적이라고 판단하고 있는 겁니다. 특히 국제 유가가 만약 배럴당 70달러 이상에서 안정적으로 유지될 수만 있다면 거기서 나오는 풍부한 현금 흐름을 바탕으로 추가적인 주주 환원, 예를 들어 배당을 더 늘린다거나 자사주 매입을 더 확대할 가능성까지 있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는 13배 이상의 배수도 충분히 정당화될 수 있다. 이런 긍정적인 시각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P13배라. 이게 현재 에너지 섹터 전체의 평균과 비교해보면 확실히 높은 수준은 맞습니다. 프리미엄이 붙어 있다는 거죠. 그런데 이 프리미엄이 앞으로도 계속 유지되려면요. 쉐보론이 시장에 약속했던 것들, 예를 들어 자본 효율성을 계속 개선해 나가는 모습, 그리고 헤스 인수 시너지를 성공적으로 실현시키는 모습, 또 안정적인 주주 환원 정책을 변함없이 지속하는 모습 등을 실제 실적을 통해서 꾸준히 증명해 보여야만 합니다. 만약에요, 유가 하락 추세가 예상보다 더 길어진다거나 아니면 헤스 통합 과정에서 계속 잡음이 발생한다거나
혹은 저탄소 전환에 대한 압력이 생각보다 훨씬 더 거세지는 등 우리가 앞서 이야기했던 그런 리스크 요인들이 실제로 부각되기 시작하면 시장은 이 13배라는 프리미엄의 정당성에 대해서 다시 한번 의문을 제기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목표 배수라는 것은 한번 정해지면 그대로 가는 고정된 숫자가 아니라 끊임없이 변화하는 시장 상황과 또 쉐보론이 실제로 보여주는 경영 성과에 따라서 계속 유동적으로 재평가되어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항상 업데이트가 필요한 거죠. 네, 아주 중요한 지적입니다. 그럼 이제 좀 더 구체적으로 들어가서 쉐보론의 최근 실적 동향은 어떠했고 또 앞으로의 실적은 어떻게 예측되고 있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과거 실적을 한번 되짚어 볼까요? 저희가 본 자료 중에 2024년 2분기 실적 발표 내용을 다룬 것이 있었는데요. 당시의 조정 주당 순이익은 시장의 예상치를 조금 밑돌았지만 매출은 예상치를 약간 웃도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여기서 좀 주목할 만한 점은 그 이전에 인수한 PDC 에너지라는 회사가 있었거든요. 이 회사와의 통합 작업이 상당히 성공적으로 진행되면서 글로벌 총생산량이 전년 동기 대비해서 무려 11%나 증가하는 아주 견조한 모습을 보여줬다는 것입니다. 생산량 측면에서는 상당히 선방한 거죠. 그리고 또 하나 쉐보론이 약속했던 분기별 60억 달러 규모의 주주 환원 계획, 그러니까 배당금으로 30억 달러, 자사주 매입으로 30억 달러를 쓰는 거죠. 이 약속도 꾸준히 잘 이행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하지만 2024년 2분기 EPS가 시장 예상치를 밑돌았다는 그 사실 자체는 당시 유가가 하락하고 또 정제 마진이 약화된 것이 쉐보론의 수익성에 얼마나 직접적이고 큰 영향을 미쳤는지를 아주 명확하게 보여주는 사례라고 할 수 있습니다. 피할 수 없는 영향이죠. 그리고 당시 미국 내 천연가스 가격이 크게 하락했던 것도 역시 실적에는 부담 요인이었습니다. 이러한 흐름은 저희가 살펴본 2025년 2분기 실적 분석 자료에서도 좀 비슷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2025년 2분기 조정 EPS는 1.77달러로 시장 예상치를 약간 웃돌면서 나름 선방했다고 볼 수도 있겠지만 순이익 자체는 25억 달러, 그리고 총 매출은 448.2억 달러를 기록하면서 1분기나 전년 동기와 비교했을 때는 감소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 실적 감소의 가장 큰 원인은 역시 2분기 평균 브렌트유 가격이 배럴당 약 68달러 수준까지 하락했던 영향이 가장 컸다고 분석되고 있습니다. 유가 하락에 직격탄을 맞은 거죠. 게다가 정제 및 마케팅 사업을 포함하는 이 다운스트림 부문의 수익 부진 역시 1분기에 이어서 2분기에도 계속해서 이어지는 좀 아쉬운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 부분의 개선이 좀 필요한 상황이죠. 맞습니다. 유가 하락의 영향은 쉐브론이라고 해서 피할 수는 없었겠죠. 하지만 여기서도 우리가 긍정적인 면을 좀 찾아보자면요. 2025년 2분기에 쉐브론의 글로벌 총생산량은 하루 평균 3,396천 석유 환산 배럴, MBOED를 기록했는데요. 이게 역대 최고 수준이었다고 합니다. 이는 쉐브론의 핵심 자선이라고 할 수 있는 퍼미안 분지나 멕시코만 등에서 생산량을 꾸준히 늘려온 덕분이고요. 결과적으로는 유가 하락으로 인한 수익 감소 충격을 상당 부분 상쇄하는 역할을 해주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생산량이 받쳐준 거죠. 그리고 특히 제가 주목할 만하다고 생각하는 점은요. 이렇게 유가가 하락하는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영업활동으로 인한 현금 흐름이 무려 86억 달러. 만약 운전자본 변동을 제외하면 83억 달러로 아주 견조하게 유지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이 정도면 대단한 거죠. 이것은 쉐브론이 그동안 강조해온 자본 효율성이나 비용 통제 능력이 실제로 잘 작동하고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입증하는 아주 긍정적인 신호로 해석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럼 앞으로의 실적을 가늠하기 위해서 어떤 선행 지표들을 좀 주목해야 할까요? 뭐니 해도 가장 중요하고 직접적인 변수는 역시 국제 유가입니다. 이건 두말할 필요가 없죠. 2025년 2분기 실적에서도 우리가 똑똑히 확인했듯이 평균 유가가 배럴당 68달러 수준으로 하락하자마자 곧바로 순이익 감소로 이어졌습니다. 아주 직접적인 관계죠. 따라서 3분기 이후에 쉐브론의 실적이 의미 있는 수준으로 개선되려면 국제 유가가 최소한 배럴당 70달러 후반대 혹은 80달러 수준까지는 다시 반등해 주어야 합니다. 유가가 반등하지 않고서는 이익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업스트림, 즉 탐사 및 생산 부문의 실적 개선을 기대하기는 사실상 어렵다고 봐야 합니다. 네, 유가가 가장 중요한 변수라는 점에는 동의합니다. 하지만 반면에 이런 유가 변동성이라는 외부 요인의 영향을 어느 정도는 상쇄시켜줄 수 있는 중요한 내부 요인이 있습니다. 바로 총 생산량의 증가입니다.
2025년 2분기에 이미 역대급 생산량을 기록했다고 말씀드렸는데요. 관련 자료들에 따르면 2분기 말에 헤스 인수가 완료됨에 따라서 3분기부터는 헤스가 보유하고 있던 가이아나 자산 등이 본격적으로 쉐보론의 실적에 포함되기 시작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를 통해서 하루 평균 약 45만에서 50만 석유화산 배럴, BOE 정도의 추가적인 생산량이 기대된다고 하는데요. 이건 정말 어마어마한 양입니다. 이것은 단기적인 실적 기여는 물론이고요. 향후 수십 년간 쉐브론의 장기적인 성장을 이끌고 또 혹시 유가가 다시 하락하는 시기가 오더라도 현금 흐름을 방어해 줄 수 있는 아주 핵심적인 성장 동력이자 일종의 완충장치가 될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네, 헤스 인수로 인한 생산량 증가는 분명히 기대되는 부분입니다. 그 숫자 자체는 엄청나죠. 하지만 그 효과가 얼마나 빨리 그리고 쉐브론이 계획했던 대로 차질 없이 나타날 수 있을지가 관건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본 한 시나리오 분석에서도 지적하고 있었는데요. 두 회사를 합치는 통합 과정에서 예상치 못했던 비용이 추가로 발생한다거나 혹은 운영상의 차질이 발생할 리스크도 항상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M&A라는 게 원래 쉬운 일이 아니니까요. 그리고 앞서도 잠깐 언급했지만 엑선모빌과의 그 법적 중재 결과 역시 여전히 불확실한 변수로 남아 있습니다. 이게 어떻게 결론 나느냐에 따라서 최악의 경우에는 가이아나 자산 관련 계획 자체에 차질이 생길 가능성도 아직은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시너지 효과라는 것은 결국 시간이 필요한 작업이고 또 그 과정이 항상 순탄하게만 흘러가지는 않을 수도 있다는 점을 우리는 좀 인지하고 있어야 할 것 같습니다. 너무 장밋빛 전망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수익성 측면을 조금만 더 자세히 들여다보면요. 몇몇 자료들에서 공통적으로 지적된 문제가 바로 다운스트림, 즉 정제 및 마케팅 부문의 마진 약세입니다. 이게 계속해서 발목을 잡는 모습이에요. 2025년 1분기에도 이 다운스트림 부문의 수익은 전년 동기 대비해서 크게 감소했었는데요. 그 원인으로는 정제 마진 자체가 하락한 것도 있고 또 공장 유지보수 관련 비용이 증가한 탓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2분기에도 유가가 하락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부문에서 뚜렷한 개선세를 보여주지 못했을 가능성이 있다는 분석입니다. 이 기여도가 상대적으로 작다고는 하지만 계속 부진한 것은 좋지 않은 신호죠. 이러한 수익성 약화는 결국 투자자분 수익률, ROCE에도 영향을 미쳤습니다. 한 자료에 따르면 2025년 1분기 ROCE는 8.3%를 기록했는데요. 이는 전년 동기의 11.4%와 비교하면 상당히 하락한 수치입니다. 이 지표의 개선이 좀 필요해 보입니다. 물론 다운스트림 부문의 부진이나 ROC 이 하락은 좀 아쉬운 지점입니다. 인정해야 할 부분이죠. 하지만 하반기에는 몇 가지 긍정적인 변화를 우리가 좀 기대해 볼 수도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첫째는 3분기 이후에 국제 유가가 다시 반등할 가능성이 조심스럽게 제기되고 있다는 점입니다. 여러 가지 요인들이 있겠죠. 그리고 둘째는 헤스 인수 통합으로 인한 시너지 효과가 하반기부터는 점차 가시화될 것으로 예상된다는 점입니다. 한 자료에 따르면 쉐브론은 헤스 인수를 통해서 연간 10억 달러, 우리 돈으로 1조 원이 넘는 비용 절감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고 하거든요. 이게 본격화되면 수익성 개선에 큰 도움이 되겠죠. 이러한 긍정적인 요인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한다면 하반기에는 ROCE가 다시 개선될 여지가 충분히 있다고 저는 봅니다. 실제로 쉐브론 내부적으로도 중기적인 유가 사이클 속에서 두 자릿수 ROCE를 유지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이는 쉐브론이 보유한 핵심 자산의 뛰어난 경쟁력과 또 입증된 비용 관리 능력을 고려할 때 충분히 달성 가능한 목표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앞으로의 실적 경로가 아직은 좀 불확실한 만큼 우리가 시나리오별로 어떻게 대응할지 전략을 미리 생각해보는 것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여러 분석 자료들을 종합해서 보면 크게 3가지 정도의 시나리오를 그려볼 수 있겠는데요. 먼저 최악의 경우, 즉 배열 시나리오입니다. 이건 어떤 경우냐면 만약 글로벌 경기 침체가 예상보다 더 심각해져서 국제유가가 배럴당 60달러 미만으로 급락하고 거기에 더해서 헤스 통합마저 계획대로 진행되지 않고 지연되거나 여러 차질을 빚는 상황이 온다면 쉐브론의 순이익은 지금보다 추가적으로 더 감소할 수 있고 잉여 현금 흐름, FCF 역시 급격하게 줄어들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주가는 현재 수준보다 20% 이상 하락할 수도 있다는 분석도 있고요. 심지어는 배당이나 자사주 매입 같은 주주 환원 정책을 계속 유지할 수 있을지에 대한 의구심마저 커질 수 있습니다. 상당히 암울한 시나리오죠.
제가 본 한 체크리스트 형태의 자료에 따르면요. 만약 이런 상황, 예를 들어 쉐브론이 생산량 가이던스를 하향 조정한다거나 자사주 매입 규모를 축소한다고 발표하는 등의 신호가 나타나면 보유하고 있는 비중을 줄이거나 아예 매도하는 것을 고려해야 한다고 조언하고 있습니다. 특히 헤스 인수 관련 불확실성이 계속 커질 경우에는 보유하고 있는 물량의 절반까지 과감하게 축소하는 방안도 생각해봐야 한다고 하더군요. 반대로 바자로 긍정적인 시나리오, 즉 불시나리오로 당연히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서 지정학적 긴장이 갑자기 고조된다거나 예상치 못한 공급 차질이 발생해서 국제 유가가 배럴당 85달러 혹은 90달러까지 급등하고 동시에 헤스 인수를 통해 확보한 가이아나 등의 생산량 기여가 예상보다 훨씬 빠르게 실적에 반영된다면 그야말로 대박이 날 수도 있겠죠. 이렇게 높은 유가와 기록적인 생산량이 동시에 맞물리게 되면 쉐브론은 폭발적인 실적 개선을 이룰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잉여 현금 흐름이 넘쳐나면서 주가는 현재보다 15% 이상 상승할 가능성도 있고요. 심지어는 배당금을 추가로 더 늘리거나 자사주 매입 규모를 더 확대하는 등 주주들에게 더 큰 선물을 안겨줄 수도 있습니다. 앞서 언급했던 그 체크리스트 자료에 따르면 만약 이러한 긍정적인 신호들, 예를 들어 EPS가 시장 예상치를 10% 이상 크게 상회한다거나 생산량 목표를 상향 조정하는 등의 모습이 나타날 경우에는 아주 적극적인 매수, 스트롱 바이 의견과 함께 목표 주가를 현재보다 10% 이상 더 올리는 것을 고려해 볼 수 있다고 제시하고 있습니다. 네. 하지만 아마도 가장 현실적으로 일어날 가능성이 높은 시나리오는 베이스 시나리오, 즉 기본 시나리오일 것입니다. 이건 어떤 경우냐면 유가가 배럴당 75달러에서 80달러 정도 수준에서 비교적 안정적으로 움직여주고 헤스 인수 효과도 아주 빠르지는 않지만 점진적으로 실적에 기여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이 경우에는 쉐브론이 견고한 실적 흐름을 계속 유지하면서 현재 수준의 주주 환원 정책, 즉 배당 지급과 자사주 매입을 큰 무리 없이 지속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특별히 좋지도 나쁘지도 않은 그냥 꾸준한 모습이죠. 따라서 투자자 입장에서는 이 베이스 시나리오를 일단 기본적인 전망으로 삼고 앞으로 유가 동향이 어떻게 흘러갈지 또 헤스 통합은 얼마나 순조롭게 진행되는지 등을 면밀히 지켜보면서 불시나리오나 베어 시나리오 쪽으로 전개될 가능성을 계속 가늠해 나가는 그런 전략이 필요해 보입니다. 유연하게 대응해야 하는 거죠. 네, 시나리오별 분석과 대응 전략까지 잘 들었습니다. 그럼 이제 조금 더 흥미로운 분석으로 한번 넘어가 볼까요? 제가 본 자료 중에 가상의 이벤트를 하나 설정하고 그 이벤트가 가지는 의미를 분석한 내용이 있었는데요. 상당히 재미있었습니다. 어떤 가정이냐면요. 만약 어느 시점에 쉐브론이 우리 1억 달러 규모의 자사주를 매입하겠다고 발표를 하고 그 발표의 영향 등으로 인해서 주가가 갑자기 19%나 급등하는 그런 상황이 발생했다고 한번 가정해 봅시다. 물론 실제로 정확히 이런 규모와 상승률의 이벤트가 있었던 것은 아니고요. 분석의 논리를 설명하기 위한 일종의 가상 시나리오입니다. 자, 이런 가상의 이벤트가 우리에게 주는 시사점은 과연 무엇일까요? 네, 그 분석 흥미롭더군요. 우선 가정된 그 19%라는 주가 상승률이 도대체 어디서 왔는지 그 원인을 한번 분해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해당 분석에서는 이 19% 상승이 단 하나의 요인 때문에 발생한 것이 아니라 여러 가지 긍정적인 소식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라고 추정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식이죠. 그 19% 중에서 쉐브론이 기록적인 생산량을 달성하고 또 지속적으로 비용 절감 노력을 기울인 결과가 반영된 부분이 한 플러스 8.0%포인트 정도. 그리고 1억 달러 자사주 매입 발표 그 자체가 시장에 주는 긍정적인 신호 효과가 한 플러스 7.0%포인트 정도. 마지막으로 헤스 인수 시너지 효과가 예상보다 더 빨리 나타날 것이라는 시장의 기대감이 반영된 부분이 한 플러스 4%포인트 정도. 이런 식으로 기여도를 나눠 볼 수 있다는 겁니다. 물론 이건 가정이지만요. 여기서 중요한 점은 자사주 매입 발표라는 하나의 이벤트가 다른 펀더멘탈 개선 요인들과 함께 결합될 때 주가에 훨씬 더 큰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는 겁니다. 시너지 효과 같은 거죠. 그렇다면 이 가상의 1억 달러 자사주 매입이라는 것이 쉐브론의 주당 순이익 EPS에는 직접적으로 얼마나 영향을 미칠까요? 재무적인 효과를 한번 따져보죠. 그 분석 자료에 나온 계산을 그대로 따라가 보면요. 당시 주가를 대략 155달러로 보고 총 발행된 주식 수를
약 19.4억 주로 가정했을 때 1억 달러라는 돈으로 매입할 수 있는 주식수는 계산해보면 약 64만 5천 주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이게 전체 발행 주식수와 비교하면 고작 0.033% 수준에 불과하거든요. 아주 작은 비중이죠. 따라서 이 자사주 매입으로 인해서 EPS가 증가하는 효과 역시 똑같이 플러스 0.033% 정도로 아주 미미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재무적으로는 큰 의미가 없는 거죠, 사실상. 바로 그 지점입니다. 그게 바로 이 분석의 핵심 포인트라고 할 수 있어요. 1억 달러라는 자사주 매입 규모 자체에 직접적인 재무적 효과, 그러니까 EPS 증가 효과는 거의 무시해도 될 수준으로 미미하지만 그것이 시장 참여자들에게 전달하는 신호의 가치는 매우 강력하다는 것입니다. 특히나 유가 변동성이 크고 또 헤스 인수와 같은 초대형 M&A로 인해서 여러 불확실성이 존재하는 그런 민감한 시점에 경영진이 나서서 자사주 매입 계획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주거나 심지어 그 속도를 더 낸다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이것은 시장에 우리 회사는 앞으로 벌어들일 현금 흐름에 대해서 매우 자신이 있습니다. 그리고 주주들에게 약속했던 연간 1,000억 달러에서 2,000억 달러 규모의 주주 환원은 앞으로도 변함없이 지킬 것입니다. 라는 아주 확고한 메시지를 던지는 것과 같다는 겁니다. 강력한 자신감의 표현이죠. 더 나아가서 이것은 회사 내부 사정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는 경영진이 이번 M&A의 성공적인 통합과 미래의 잉여 현금 흐름, FCF 전망에 대해서 매우 긍정적으로 보고 있다는 강력한 증거로 해석될 수도 있습니다. 내부자의 정보가 반영된 행동이라는 거죠. 이렇게 경영진이 보내는 강력한 신뢰의 신호는 투자자들이 느끼는 미래 현금 흐름의 불확실성 리스크를 낮춰주로 효과가 분명히 있습니다. 불안감을 덜어주는 거죠. 따라서 목표 주가를 산정할 때 이러한 눈에 보이지 않는 질적인 요소를 반영해서 자본 배분 신뢰 프리미엄, 캐피털 알로케이션 크레디빌리티 프리미엄이라는 것을 추가적으로 부여해야 한다는 것이 바로 해당 분석의 주장입니다. 구체적으로 예를 들어 설명하면 만약 기존에 산정한 목표 주가가 170달러였다면 여기에 이 경영진의 신뢰에 대한 프리미엄으로 플러스 7.5%, 계산해보면 약 12.75달러 정도 되겠네요. 를 추가로 적용해서 수정된 목표 주가를 182.75달러로 제시할 수 있다는 그런 논리입니다. 즉, 경영진의 자신감과 그로 인해 높아진 시장의 신뢰가 실제 기업 가치 평가에도 긍정적으로 반영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네, 물론 요즘 어디까지나 가상의 시나리오를 바탕으로 한 분석이라는 점을 다시 한번 강조해야 할 것 같습니다. 실제 상황에서는 자사주 매입의 구체적인 규모나 그것이 발표되는 시점, 그리고 당시의 전반적인 시장 분위기나 유가 수준 등 정말 다양한 요인들에 따라서 그 신호의 강도나 주가 반응은 매우 다르게 나타날 것입니다. 항상 똑같지는 않겠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분석은 경영진이 어떤 자본 배분 정책을 결정하고 또 그것을 시장과 어떻게 소통하는지가 단순히 재무제표상에 나타나는 숫자를 넘어서서 기업의 가치 평가에 어떤 질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아주 흥미로운 사례라고는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시사하는 바가 크죠. 네, 정말 흥미로운 분석이었습니다. 그럼 이제 마지막으로 쉐브론의 장기적인 관점에서 봤을 때 어떤 기회 요인들이 있고 또 어떤 리스크 요인들을 가지고 있는지 종합적으로 한번 평가해 보겠습니다. 저희가 참고한 분석 자료 하나를 중심으로 좀 살펴보죠. 장기적으로 봤을 때 쉐브론에게 가장 큰 투자 기회는 역시 다른 경쟁사들이 감히 따라올 수 없는 수준의 우수한 핵심 생산 자산들을 보유하고 있다는 점에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뭐니 해도 미국의 퍼미안 분지입니다. 이곳은 계속되는 기술 혁신과 운영 효율성 개선 덕분에 아주 낮은 유가 환경, 예를 들어서 배럴당 $50 정도의 저유가 상황에서도 30%가 넘는 아주 높은 투자 수익률 ROI를 꾸준히 창출해내는 그야말로 황금알을 낳는 거위와 같은 곳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쉐보론은 이곳에서 2025년까지 하루 생산량을 100만 배럴까지 늘리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아주 중요한 기회 요인은 바로 이번 헤스 인수를 통해서 확보하게 될 가이아나의 스타브로의 광구입니다. 이곳은 지난 수십 년간 전 세계에서 발견된 해상 유전 중에서도 가장 큰 규모 중 하나로 평가받고 있거든요. 이 자산 확보는 쉐브론의 장기적인 매장량 감소 추세를 단번에 반전시키고 앞으로 수십 년 동안 아주 낮은 비용으로 대규모 생산을 가능하게 할 그야말로 게임 체인저가 될 것으로 큰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쉐브론의 미래를 책임질 자산이라는 거죠. 세 번째 기회 요인은 앞서 저희가 여러 번 강조했던 강력하고 또 아주 안정적인 주주 환원 정책입니다.
38년 연속 배당금 인상이라는 배당 기족의 명성은 특히 장기적으로 안정적인 수입을 원하는 투자자들에게는 정말 큰 매력 포인트가 아닐 수 없습니다. 여기에 더해서 막대한 잉여 현금 흐름을 바탕으로 꾸준히 시행되고 있는 대규모 자사주 매입 프로그램 역시 총 주주 수익률을 토털 시어홀더 리턴을 높이는 아주 중요한 동력이 되고 있습니다. 주주들을 확실히 챙기는 거죠. 마지막으로 네 번째 기회 요인으로는 선택과 집중 전략에 따른 저탄소 사업 투자 역시 장기적인 관점에서는 기회가 될 수 있다고 봅니다. 자료에 따르면 쉐브론은 모든 저탄소 분야에 다 뛰어드는 것이 아니라 탄소 포집, 활용 및 저장, CCUS 기술이나 재생 디젤, 리뉴어블 디젤처럼 기존의 석유가스 사업과 시너지가 크고 또 자신들이 기술적인 우위를 확보할 수 있다고 판단하는 분야에 좀 더 집중하는 전략을 쓰고 있습니다. 2028년까지 이 분야에 1,000억 달러를 투자할 계획이라고 하는데요. 이것은 앞으로 다가올 규제 리스크에 선제적으로 대응하면서 동시에 이 분야에서 새로운 성장 동력을 찾으려는 전략적인 움직임으로 해석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장기적인 기회의 요인들이 분명히 존재한다는 점에는 동의합니다. 하지만 그만큼 우리가 간과해서는 안 될 중요한 리스크 요인들도 분명히 존재합니다. 여러 분석 자료들이 공통적으로 지적하는 가장 크고 또 가장 본질적인 리스크는 역시 유가 변동성, commodity price volatility입니다. 이건 뭐 어쩔 수가 없죠. 쉐브론의 수익 구조 자체가 국제 유가나 천연가스 가격 등락과 거의 같은 방향으로 움직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글로벌 경기가 갑자기 침체된다거나 혹은 예상치 못하게 공급량이 크게 늘어난다거나 또는 지정학적인 불안 요인이 발생하면 언제든지 유가는 급락할 수 있고 이는 곧바로 쉐브론의 수익과 주가에 아주 심각한 타격을 줄 수 있습니다. 이것은 쉐브론뿐만 아니라 모든 전통에너지 기업들이 안고 가야 할 숙명과도 같은 리스크라고 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중요한 리스크는 탈탄소 규제 강화 및 ESG, 환경사회 지배구조, 경영에 대한 사회적 압력 증가입니다. 이건 시대적인 흐름이죠. 전 세계적으로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정책들이 계속해서 강화되면서 화석연료를 생산하고 판매하는 기업들에 대한 규제는 점점 더 엄격해지고 있는 추세입니다. 이는 탄소 배출과 관련된 여러 가지 비용 증거로 이어질 수 있고요. 또 새로운 유전이나 가스전 개발 프로젝트 승인을 받기가 점점 더 어려워질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더 장기적인 관점에서 보면 화석연료 자체에 대한 수요가 점차 위축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겠죠. 특히 일부 분석에서 우려하는 것처럼 쉐브론의 저탄소 관련 사업 투자가 유럽 경쟁사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좀 소극적이라는 점은 장기적으로 에너지 전환 과정에서 좀 뒤처지거나 혹은 앞으로 더 강화될 수 있는 규제 변화에 좀 더 취약할 수 있다는 그런 우려를 낳는 부분입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리스크 요인으로는 지정학적 리스크와 헬스 인수와 관련된 아직 남아있는 불확실성을 꼽을 수 있겠습니다. 쉐브론은 미국뿐만 아니라 카자흐스탄, 중동, 아프리카 등 정치적으로 다소 불안정한 지역에서도 상당한 규모의 사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지역에서 예기치 못한 정치적 분쟁이 발생한다거나 정부 정책이 갑자기 급격하게 바뀐다거나 혹은 테러나 파업 등으로 인해서 생산 차질이 발생하는 등의 사건은 쉐브론의 운영과 실적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이건 통제하기 어려운 외부 변수죠. 더불어서 앞서도 계속 언급했지만 아직 최종 결론이 나지 않은 헬스 인수 관련 엑손모빌과의 법적 중재 결과 역시 여전히 중요한 변수로 남아 있습니다. 만약 여기서 예상치 못한 법적 비용이 크게 발생한다거나 혹은 인수 완료 일정이 계속해서 지연되는 등의 문제가 발생한다면 이는 단기적으로 시장의 불안감을 키울 수 있는 요인이 될 수 있습니다. 아직 완전히 해결된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네, 정말 다양한 기회 요인들과 또 그에 못지않게 중요한 리스크 요인들이 공존하고 있군요. 그럼 이러한 점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했을 때 장기적인 투자 관점에서 쉐브론을 최종적으로 어떻게 평가해야 할까요? 저는 개인적으로 일부 분석 자료의 최종 의견처럼 단기적인 유가 변동성이나 앞으로 다가올 규제 리스크 같은 것들이 분명히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쉐브론은 여전히 아주 강력한 장기 투자 매력을 가지고 있다고 봅니다. 그 이유는 무엇보다도 퍼미안과 가이아나라는 전 세계적으로도 최고 수준이라고 평가받는 저비용 핵심 자산을 2개나 확보하고 있다는 점이고요. 그리고 또 38년이라는 긴 세월 동안 배당을 꾸준히 늘려오면서 검증된 재무적 안정성은 쉽게 흔들리지 않을 것이라는 믿음 때문입니다.
따라서 장기적인 관점에서 본다면 쉐브론에 대해서는 여전히 긍정적인 시각, 예를 들어 매수 의견 등을 유지할 만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육아에 대한 높은 민감도나 에너지 전환 과정에서 마주하게 될 여러 불확실성은 분명히 존재하는 중요한 리스크 요인들입니다. 그 점은 아무도 부정할 수 없을 겁니다. 하지만 쉐브론이 보유하고 있는 그 핵심 자산들의 압도적인 경쟁력, 그리고 강력한 배당 정책과 오랜 기간 쌓아온 재무 건전성은 말씀하신 대로 이러한 리스크들을 상당 부분 상쇄시켜 줄 수 있는 아주 중요한 방어막 역할을 할 수 있다고 저도 생각합니다. 따라서 만약 장기적인 투자를 고려하신다면 꾸준히 들어오는 배당 수익과 함께 쉐브론이 보유한 핵심 자산들의 가치가 앞으로도 상승할 수 있다는 그 잠재력에 초점을 맞추는 전략이 유효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만 오늘 저희가 논의했던 여러 가지 리스크 요인들, 예를 들면 앞으로 유가 동향이 어떻게 될지, 각국 정부의 에너지 전환 정책 변화 속도는 어떨지, 헬스 통합은 얼마나 순조롭게 진행될지, 그리고 여러 지정학적 이슈들은 없는지 등등 이런 주요 리스크 요인들에 대해서는 앞으로도 계속해서 면밀히 관찰하고 신중하게 접근하는 자세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항상 주의 깊게 살펴봐야 한다는 거죠. 네, 오늘 저희는 쉐브론이라는 에너지 거인에 대해서 정말 깊이 있게 한번 파고들어 봤습니다. 쉐브론이 추구하는 강력한 자본 효율성과 또 흔들림 없는 주주 환원이라는 명확한 비전, 그리고 헬스 인수를 통해서 확보하게 될 강력한 미래 성장 동력, 마지막으로 38년 배당 귀족이라는 타이틀이 주는 그 안정성과 매력까지 여러 가지 긍정적인 측면들을 다양한 각도에서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네, 그러면서 동시에 유가 변동성이라는 에너지 기업이라면 피할 수 없는 본질적인 리스크, 그리고 에너지 전환 시대가 앞으로 가져올 여러 규제 압박과 경쟁 환경의 변화, 또 헬스 인수와 관련해서 단기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불확실성이나 비용 문제 등 우리가 신중하게 고려해야 할 도전 과제들도 분명히 존재한다는 점을 함께 짚어봤습니다. 최근 실적 발표 내용을 통해서도 유가가 하락하는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기록적인 생산량을 바탕으로 실적을 어느 정도 방어해내는 인상적인 모습을 보여주었지만 동시에 다운스트림 부문의 부진과 같은 앞으로 해결해야 할 숙제도 여전히 남아있다는 것을 화면할 수 있었습니다. 결국 쉐브론이라는 기업에 대한 투자는 오늘 저희가 논의한 이러한 명확한 기회 요인들과 또 여러 잠재적인 리스크 요인들 사이에서 최종적으로는 청취자분께서 스스로 균형점을 찾아가는 그런 과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퍼미안과 가이아나로 대표되는 핵심 자산의 강력한 경쟁력, 그리고 오랜 기간 동안 검증된 안정적인 주주환원 정책은 분명히 쉐브론의 큰 강점입니다. 하지만 동시에 글로벌 거시경제 환경이 어떻게 변할지, 국제유가의 향방은 어디로 갈지, 그리고 각국 정부의 에너지 정책 변화 방향은 어떨지 등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과 분석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점을 꼭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저희가 논의한 내용은 저희가 여러 가지 자료들을 직접 조사하고 분석한 결과를 바탕으로 한 것이며 특정 종목, 즉 쉐브론에 대한 매수나 매도를 추천하는 것은 절대 아님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모든 투자에 대한 최종적인 판단과 결정, 그리고 그 결정에 따른 책임은 전적으로 투자를 하시는 청취자 본인에게 있다는 점을 꼭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는 정보와 분석을 제공할 뿐입니다. 또한 오늘 저희가 전달해드린 이 분석 내용의 일부는 저희의 조사 및 분석 과정에서 AI 기술의 도움을 받아 생성된 정보를 포함하고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아시다시피 AI가 생성한 정보는 경우에 따라서는 사실과 다를 수도 있고 또 완벽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점도 함께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투자 결정을 내리시기 전에는 반드시 추가적인 정보를 직접 확인하시고 또 필요한 경우에는 신뢰할 수 있는 전문가와 상담을 통해서 신중하게 접근하시기를 권장합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쉐브론에 대한 심층 분석이 청취자 여러분의 투자 여정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지금까지 미국 주식 이슈워치였습니다. 저희는 다음 분석에서 더욱 유익하고 깊이 있는 정보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